중학교 졸업식 날 미라이는 건물 옥상에 서서 머릿속은 암흑으로 가득 찼다. 행복 없이 살아온 그는 땅에 격렬하게 안기기로 결심했다. 시멘트 바닥에 공중제비를 돌며 뛰어내렸지만 천사가 그를 잡았고 그는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천사는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하며 그가 팬케이크가 되는 것을 막아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미라이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7년 전 형제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과 이모에게 맡겨진 후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그는 여전히 팬케이크가 되고 싶어. 그는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자신은 쓰레기방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도구일 뿐이었고 매일 밤 그 방에서 혼자 떨며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세가 그를 데려가 자신이 특별한 계급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유든 사랑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라이는 그가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었거나 실제로 땅에 부딪혀 열반에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에게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 자유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날개를 주어 이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랑을 원한다면 마법의 수정 화살을 소환할 수 있으며 그것에 맞은 사람은 그를 즉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날개든 화살이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구원으로 그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녀에게 둘 다 달라고 명령합니다. 나세는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전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미라이는 이 여행에 질렸고 다시 땅에 붙어 있기로 합니다. 하지만 나세는 마법의 원을 던져 그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줍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를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이 선택될 때까지 그의 삶이 될 것이지만 나세는 그에게 그냥 날아보라고 말합니다. 날아오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날개가 허공에서 나타나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는 구름 속에서 속도를 조절하는데 애를 먹지만 결국 구름 위로 올라가서 일몰을 봅니다. 그는 밤새도록 날아다니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분이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와 결국 살아갈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성 패트릭의 날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 사랑에게 네잎클로버를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나세가 다시 와서 초고속으로 원하는 것을 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이용하면 누구든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라이는 악마의 행동을 설파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세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있다면 사람들을 죽인 그의 삼촌과 이모처럼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 그의 삼촌과 이모였다고 밝힙니다. 그동안 그는 늘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부려졌습니다. 미라이는 천사가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는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세는 그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화살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집으로 날아가고 그의 이모는 그에게 어서 현관에서 비켜있으라고 재촉합니다. 미라이는 이모에게 무언가 묻고 싶어 하지만 이모는 그에게 입 다물고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모를 향해 팔을 겨누고 가슴에 하얀 액체를 직접 발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살을 가슴에 직접 쏘았습니다. 이모가 일어서자 그의 이모는 그에게 달려들고 거대한 대포로 음모를 꾸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미라이가 그녀를 밀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을 끝낸 것이 그녀들인지 묻고 그녀는 무너져서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린다. 그의 삼촌이 방에 들어와 아내가 우는 것을 보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녀의 남편이 가족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차에 폭탄을 설치했고 그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형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몰았고 그는 프로젝트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차에 시동을 걸자 폭발했다. 그들은 계속 몸싸움을 하고 그의 아내는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생각에 미라이는 정신이 붕괴되고 차라리 자신들이 죽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의 이모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순간 그의 이모는 열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세는 이것이 자신의 붉은 화살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누군가 부처를 만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가 명령한다면 부처를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 깨닫고 그는 쓰러진다. 그는 아직 살아있고 어머니가 남겨준 기억들을 떠올린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어머니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미라이에게 분명해졌다. 그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천사는 그가 옳다고 말하며 그가 행복해지도록 돕겠다고 한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하며 그의 개인 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며칠 후 미라이는 호텔에 앉아있다. 그는 파산해서 방을 낼 여유가 없었기에 화살을 이용해 직원들을 설득하여 머물게 되었다. 비록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훔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평범한 행복을 원하지만 우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한다.
나세는 그에게 삼촌과 아이들을 없애고 그들에게서 빼앗긴 돈을 되찾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라이는 지난번처럼 많은 피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대신 그녀가 준 다른 흰 화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흰 화살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순식간에 죽이며 그녀는 이 모든 능력의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오랜 세월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애쓴 끝에 신은 약해졌다. 그는 새로운 신이 될 자격이 있는 인간을 찾기 위해 천사 13명을 임명했고 나세는 마침내 미라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999일이었고 모두 출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미라이 니키 같은 젠장스러운 짓거리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라이 잠깐, 심지어 그의 젠장스러운 이름도 미라이야. TV에서 그는 천사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고 그가 5명의 여자를 조종하여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라이는 자신이 총에 맞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나세는 화살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화살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개를 사용하여 더 빨리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붉은 화살의 효과는 33일 후에 만료되며 한 사람에게는 한 번만 쏠 수 있습니다. 결국 33일 안에 최대 14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데 아마 TV에 나온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차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아니 엄청나게 전개돼요. 정말 너무 과하게 전개돼요. 그들은 그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구걸하지만 그는 이 삶이 놀랍다고 생각하며 거대한 갑옷을 입은 메가맨이 차 문을 열고 하얀 화살을 겨누며 순식간에 그를 죽입니다. 그는 자신의 빨간 화살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다음날 미라이는 그 남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읽고 천사가 그의 시신을 천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를 데려온 루다라는 천사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도시를 걸으며 나세는 그가 최고 명문고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삼촌에게 빨간 화살로 고백을 했을 만큼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하려 하지만 그가 낙담에 젖어 있는 것을 깨닫고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는 다른 신 후보의 죽음에 대해 대부분 두려워한다고 밝힙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은행 강도가 발생하지만 슈퍼맨을 흉내낸 메트로폴로맨이 나타나 사태를 해결합니다. 젠장 이름 참. 그는 경찰들 위로 날아오르며 붉은 화살로 그들을 모두 쏘고 세상을 구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범죄자와 대치하며 그에게 접근하고 순간적으로 그 옆에 나타나 그의 총을 막습니다. 그는 붉은 화살로 그를 쏘고 범죄자는 자수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가 메트로폴로맨을 제거하려 하지만 대신 자신의 친구를 쏘게 됩니다. 범죄자가 산탄총을 발사하지만 메트로폴로맨은 총알이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고 흰 화살을 준비하여 범죄자를 제압합니다. 나세는 자신의 천사가 특별한 계급임을 깨닫고 메트로폴로맨은 그를 노리는 12명의 적이 있다고 발표한다. 그는 이미 한 명을 물리쳤고 나머지 11명을 끝장낼 것이라고 모든 방송국을 통해 발표한다. 브라이는 메트로폴로맨에게 들키기 전에 나세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한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집으로 향한다. 그날 후에 그는 나세에게 신 후보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메트로폴로맨에게 죽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화살과 날개를 빼앗는 것이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을 밝힌다. 결국 그 날개와 화살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다. 하느님의 명령은 생을 포기할 준비가 된 지원자만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 계급 천사들은 날개와 붉은 화살, 흰 화살을 주지만 1계급은 날개와 화살 모두를 주고 2계급은 날개나 화살만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계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무라이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다음날 그는 나세 없이 학교로 향하고 나세는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하던 사키에게 붉은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33일 안에 그녀로 하여금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해야 하지만 무라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 화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학교에 가서 오늘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각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없는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사는 그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의 앞에서 사라지고 무라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반응은 무라이가 천사를 볼 수 있으므로 신후보이며 천사는 그의 신후보가 바로 뒤에 서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사키를 보고 사키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사키를 사랑했지만 화살의 힘 때문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키는 부모님이 집에 없다고 말하고 그가 올 수 있다고 하자 그는 초음 속으로 그녀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의 방에서 기다립니다. 사키는 그에게 흰 화살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그는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천사는 그가 대도시 사람일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사 레벨은 그에게 화살을 쏜 이유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키에게 날개가 없으니 그는 사키의 날개가 되어주길 바란다. 무라이는 그녀의 날개가 되어주기로 하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아 서로와의 계약을 맺는다. 그 순간 그는 절정에 달하고 그들의 손에는 강한 유대감이 생겨난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다시 절정에 달하며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자리를 뜬다.
두 사람은 하늘을 함께 날고 무라이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는 그녀를 하늘 위로 데려가 무슨 일이 있든 자신에게 말해주라고, 자신이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말한다. 사키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와 이야기해서 기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잠시 후 사키는 저녁 6시에 메트로폴리탄이 TV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메트로폴리탄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가 사키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키의 붉은 화살은 그를 메트로폴리탄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사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세가 나타나 그에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장난의 천사 레벨의 계획이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면 그의 날개와 화살은 사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이 죽는다면 화살은 그에게 그 날개와 화살을 사키에게 주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레벨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계획 때문에 레벨은 2급 천사가 되었고 나세의 순수함 덕분에 그녀는 특별 계급 천사가 된 거야. 레벨은 그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지만 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휴전을 맺는 데 동의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살의 효과가 사라진 후 무라이의 행동이 걱정되지만 나세는 무라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사키와 절정에 달한다고 그를 안심시켜. 그만둬. 도움을 받아. 레벨은 소름이 끼쳐. 한 달 동안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무라이가 사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의자에 묶어놨어. 레벨은 이것이 자신의 진심이라고 믿고 무라이는 자신이 마침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키가 자신을 쏜 것에 대해 화내지 않아. 그는 메트로폴리탄 같은 여자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키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했기에 동의했다. 무라이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절정에 달했고 천사는 그에게 아직 화살의 효과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불쌍한 남자는 절정을 멈출 수 없었다. 뉴스 방송이 시작되었고 메트로폴리탄은 다른 후보자들에게 와서 그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자고 요청했다. 야구장에서 그는 다른 모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라이는 일본에 없는 사람들이 날개 없이 어떻게 올까 궁금해했지만 나세는 모든 신 후보자들이 일본 출신인 이유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부처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무라이는 공격 계획을 세우려고 애썼다. 다음 날 경기장에서 무라이는 하늘 위를 맴도는 천사들을 보고 도대체 몇 명의 신 후보자가 올지 궁금해했다. 사키는 천사들이 눈치채기 전에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무라이는 메트로폴리탄을 붉은 화살로 쏘는 순간을 준비한다. 오후 3시 메트로폴리탄이 운동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 직후 붉은 화살과 날개를 가진 옐로우와 블루 파워레인저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메트로폴리탄에게 붉은 화살을 쏘지만 관통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아마도 그의 화살에 맞아 여기에 떨어진 무작위의 사람일 뿐이며 다른 신후보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것이다. 그들은 메트로폴리탄을 부르려고 시도하고 이 계획이 마침내 자신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입학시험 결과 발표를 떠올리고 떨어진 것에 좌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다른 남자가 떨어져서 울고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떨어졌지만 초록색 셔츠를 입은 남자는 이미 3번이나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은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오기 시작하자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화살과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법과 정부를 잘 이해했기에 서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서로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후보는 2초에 한 번씩만 화살을 쏠 수 있으며 화살의 사정거리가 31.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야구장이 공격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세와 레벨은 그 화살이 그렇게 특정한 사정거리를 가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켜지며 메트로폴리탄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이 앞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하며 자신의 빨간색과 흰색 화살을 보여주며 자신은 2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초가 아닌 0.3초마다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남자들은 그의 가짜 복제품을 제압합니다. 하늘을 나는 소녀가 다른 두 사람에게 메트로폴리탄이 무서우니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평생 괴롭힘을 당한 후 죽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말에 무라이는 사키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 깨닫는다. 소녀는 붉은 화살을 맞도록 허락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메트로폴리탄이 붉은 화살을 쏘며 그렇게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사라지며 너무 느렸다고 그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한다. 남자들은 다른 모든 신 후보들과 동맹을 맺으려 시도하고 메트로폴리탄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들은 메트로폴리탄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뒤편의 메트로폴리탄이 불끈 화살을 쏜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뒤편의 메트로폴리탄이 불끈 화살을 쏜다. 그러자 갑자기 분홍색과 초록색 파워레인저가 나타났다. 그들은 동맹을 맺기 위해 초록색과 분홍색 파워레인저에게 붉은 화살을 쏜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뒤편의 메트로폴리탄에게 변화가 생겼다. 아나운서가 메트로 5의 초 슈퍼문명 특별대가 집결했다고 발표한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라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2명의 파워레인저는 그들에게 화살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메트로폴리탄이 말하려 하지만 자신이 진짜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메트로폴리탄은 그들 뒤에 있으며 그들에게 직접 쏘기 위해 2개의 화살을 준비합니다. 파란 파워레인저는 흰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노란 파워레인저는 빨간 화살에 직격당합니다. 노란 파워레인저는 이제 메트로폴리탄의 부하가 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초록색과 분홍색 파워레인저가 사실은 자신에게 복종하며 메트로폴리탄의 위치를 속이기 위해 인간으로 위장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히지만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그들이 어떻게 빨간 화살에 맞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빨간 화살 없이도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천사가 날개와 화살을 건네주지 않고 몰래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떠나기 전에 그것들을 건네줄 것을 명령한다. 이제 그는 총 4개의 화살과 2개의 날개를 얻었다. 이제 공연해 볼 거리다. 그는 파워레인저 옐로우와 그 여자아이를 묶어놓았고 빨간 화살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한다. 옐로우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은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옐로우는 그 명령을 거부하자 메트로폴리탄은 그에게 흰 화살을 겨눈다. 옐로우는 목숨을 걸고 날아오르려 하지만 속박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메트로폴리탄은 흰 화살을 쏜다. 그리고 옐로우는 열반에 들었다. 다음은 그 여자아이이고 레벨은 미라에 개입하려 할까봐 걱정한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자신과 사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사는 메트로폴리탄이 소녀를 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소녀는 도와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다른 신 후보들의 반응을 유도하려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가 목에 찬 반지를 작동시키자마자 천사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그는 하늘을 나는 나세를 보았다. 그가 위를 쳐다보는 동안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나세는 계획 없이 행동하면 신 후보임이 드러나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위를 날면서 소녀가 더 이상 신 후보들을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메트로폴리탄은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얀 화살을 그녀에게 쏘았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관중들은 모두 방금 목격한 광경에 역겨워했지만 메트로폴리탄은 소녀를 이용해 다른 후보를 제거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 하지만 나세는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그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가 자신의 파트너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파트너에게 그를 끝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날아올라 모든 신 후보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천사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거두어 날개와 화살을 던져버리자 남은 후보는 8명뿐이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온 2사람은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무라이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키는 다른 신 후보들, 특히 그를 모두 싫어하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 말을 뱉자 창밖에 한 남자가 그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무라이는 빨간 화살을 그에게 겨누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빨간 화살로 자신을 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세는 그 남자가 정직하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화살을 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인 후 그 남자는 자신이 말기 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죽는 날 천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대신 마지막 희망을 주려 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신이 된다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녀들과 아내에게 마땅한 삶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회를 잡았지만 999일 안에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화살을 이용해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자들에게 붉은 화살을 쏘아 가족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빼앗는 것이었지만 자신과 같은 도둑이 신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원은 메트로폴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이 된다면 그의 가족의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4명을 쏴서 경기장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신 후보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보고 2사람 모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무라이는 그의 목표 달성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는 그저 죽어서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반대편에서 메트로폴리탄은 3개의 새로운 화살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빨간 화살은 다른 후보를 제거하는데 사실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남자는 마침내 자신을 나나도라고 소개하고 그의 천사는 지식의 천사 바렛이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신분을 숨기기 위한 의상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메트로폴리탄의 친구가 그에게 카나드라고 부르며 그의 짝사랑 상대를 염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양군부가 화살을 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카나데는 미나미에게 무엇이든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바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미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자 카나데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미는 못생긴 여자아이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했고 카나데는 그게 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짜 소원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능력이라고 밝혔고 미나미는 그가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사라지자 카나데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60m 거리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한 개의 화살은 31.m밖에 날아가지 않으므로 그는 100m 이상의 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화살을 결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후에 카나데는 꽃다발을 들고 낡은 저택으로 날아갔고 거기서 그는 여동생의 수정처럼 굳은 시체를 보고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무라이는 뉴스에서 자동차 사고를 보고 한 소녀가 남긴 메트로폴리탄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메모를 보았습니다. 장난의 천사는 메트로폴리탄이 살해한 사람들로부터 약 5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붉은 화살로 사람들을 쏜 후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살에 조종당했던 33일 동안만. 그 말을 듣고 미카도는 소녀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소녀가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려 흰 화살로 그의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소녀는 다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흰 화살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카도는 자기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편이 낫고 남을 제거하기보다는 제거당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카도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키가 대도시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는 것은 사키의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그의 앞에 놓인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막했다. 그는 흰 화살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편 카나데는 신후보들을 유인하려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미나미의 소원, 세상의 모든 못생긴 여자들을 없애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깨달았다. 다음 날 그들이 TV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보고 있는 동안 네나도는 그 광인이 도시에서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도시 리도탄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를 끝장낼 무기를 보여주며 무라이와 사키에게 싸움에 참여할 총을 건넸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거절했다. 그들은 뉴스에서 또 다른 소녀를 죽이고 미끼가 되어 그들을 유인하려는 미스린을 보았다. 메트로폴리탄이 나머지를 전멸시키려 했으니 그들은 그가 주변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네나도는 함정에 걸어 들어가서 무라이가 메트로폴리탄이 상품을 가지러 올 때 붉은 화살로 쏘라고 제안했습니다. 붉은 화살을 맞으면 무라이가 그를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맥도날드를 사오라고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네나도는 무라이에게 기회가 온다면 흰 화살로 메트로폴리탄을 끝장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자신의 음식을 먹는 바퀴벌레조차 잡을 수 없다고 너무 약해서 그의 중간 이름이 약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이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네나도는 모든 더러운 일을 자신이 하기로 하고 미수린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탑 위에서 미수린은 허무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네나도가 나타나 메트로폴리탄의 행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탑이 곧바로 폭발했고 무라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구를 잃었을까 두려워하며 연기를 지켜보던 그는 네나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그들은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무라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나도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보호복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메트로폴리탄이 그들 뒤에 나타나 흰 화살로 무라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무라이는 자신이 준비해온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삶과 죽음의 목적에 대해 그에게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이 신이 되기를 바랐기에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통치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한 놈은 그에게 경쟁 없이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며 로또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 했습니다. 네나도가 마침내 다시 날 수 있게 되자 저예산 슈퍼맨에게서 기대할 만한 일이었죠. 그는 숫자가 그들에게 유리하니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은 이 세계로 갈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천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네나도도 나세와 베럿을 불러 등을 맡겼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그들 중 가장 강한 사람으로 네나도를 여기고 그를 겨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격차를 70%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무라이는 쓰레기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무능한 약골이었으니까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그는 그들에게 폭파 장치를 보여주며 도시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네나도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없어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도시를 살리는 대가로 속죄양을 원했고 네나도를 제거한 후 그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네나도는 이것이 가짜 슈퍼맨을 제거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순간 무라이에게 자신을 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겁쟁이는 겨냥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메트로맨이 화살을 쏘자 그는 자신의 화살을 쏘아 메트로맨의 화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가 모두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자 무라이는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거의 꿰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무라이는 끊임없이 공격하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다시 돌격했다. 하지만 가짜 슈퍼맨은 모든 것을 피했다. 그는 화살을 쏘았지만 무라이는 막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화살을 쏘자 무라이는 계속해서 피하고 막았다. 악당은 그에게 돌격해 서로를 파괴하려는 듯이 맹렬하게 싸웠다. 갑자기 메트로맨이 네나도를 향해 날아가 화살을 쏘았지만 무라이가 쳐냈다. 그들이 다시 싸우는 동안 네나도는 뒤에서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에게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헬멧에 금이 갔다. 하지만 그들의 숙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집으로 쏜살같이 돌진했다. 네나도는 무라이가 싸움 도중 정신을 잃었는지 물었지만 우울한 10대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싸울 수 없는데 왜 메트로폴리탄을 물리쳐야 하는 짐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래서 나세는 미친놈이 신이 되면 세상이 분명 불타 없어질 테니 그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사키의 친구는 무라이가 자신을 스토커처럼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따지려 했다. 하지만 사키는 그가 이미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더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친구를 말렸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후 네나도는 무라이에게 메트로폴리탄의 스케치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본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키가 휴식을 제안했어요.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에 사키는 그를 자신의 침대로 초대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극도로 슬퍼 보였고 천사들에게 꺼지라고 말했어요. 레벨은 그들이 어떤 플롯 전개를 시작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그 과정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세는 그가 미친 괴짜라고 생각하며 즉시 그를 끌고 갔어요. 침대에 누워 사키는 무라이에게 자신의 가슴에 그의 하얀 액체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라이는 그녀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자라면서 무라이의 부모님을 잃은 후 그를 버린 것에 대해 끔찍하게 여겼고 이 세계로 가기 전에 열정적인 밤으로 그에게 보상하고 싶어 했어요. 몇 년 전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고 그에게 잘못을 사과하려 그를 찾아갔지만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땅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도망쳐 바다에 안기려 했지만 다행히 자신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그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품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무라이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을 잡고 날아올랐습니다. 밤하늘에서 그는 그녀를 놓아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희망 없는 로맨티스트처럼 울면서 그와 함께 떠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법의 밧줄이 그들의 손을 감싸돌며 영원히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옥상에 서 있었고 사키는 그에게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물고 싶고 그의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꿰뚫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사랑에게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와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노나토는 메트로폴리탄의 정체를 밝히는데 더욱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사키는 바렛에게 어떻게 자신의 날개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바렛은 4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 후보를 죽이거나 죽음의 침대에 붉은 화살로 그를 꿰뚫거나 천사에게 날개를 받거나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가는 신 후보의 날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불가능해 보이자 노나토는 그의 암으로 인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더 가까이 있으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가는 남자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메트로폴리탄의 날개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애초에 날 자격이 없는 변태였습니다. 노나토는 그녀의 말에 놀라 무라이에게 그들의 음모 개발의 밤이 그녀의 몸에 어떤 엄청난 호르몬을 방출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벨은 자신이 1급 천사가 되어 그녀에게 날개를 선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급을 올리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했고 베릿은 그에게 천국에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거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전 집이 너무 비좁아 모두 함께 살 수 없어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키는 레벨이 자신의 작은 머리에 창조의 모든 기억인 천상의 두루마리를 가득 채워 즉시 계급을 올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떠나면서 그녀는 무라이와 노나토에게 자신의 놀라운 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앞에 작은 포털이 열리고 붉은 화살이 사키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라이가 그녀를 대신해 그 화살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노나토가 그 화살을 맞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화살이 운반자가 죽은 후에만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족이 공격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무라이와 천사들과 함께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낯선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라이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뛰어들자 그는 가족을 찾기 위해 방들을 서둘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망가진 드레스를 보고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무라이는 붉은 화살을 기묘한 남자에게 겨누었다. 그 남자는 조커의 소름 돋는 놈처럼 칼을 가지고 그저 장난치고 있었다. 무라이는 그가 또 다른 신 후보인가 궁금해하며 화살을 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간발의 차로 날아갔고 잠시 후 공원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하지메였고 그는 가난하고 매우 못생긴 아이로 태어났다. 훨씬 더 못생기고 역겨운 소년으로 자라기 전에 그는 더럽고 끔찍한 외모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는 애니클라이맥스 인트로에서 튀어나온 최악의 못생긴 루저였기에 어떤 여자와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그의 역겨운 혐오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그는 자신의 역겨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여동생이 이 세계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1급 천사 발타라고 소개하며 세상을 그의 얼굴만큼 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신후보가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냄새나고 쓸모없는 놈은 여자애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반하게 해달라고 빨간 화살을 요구했어. 다음날 학교에서 그 역겨운 놈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화살을 쏘았고 곧 그녀의 아름다운 꿀맛을 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끔찍한 놈은 키스를 요구했고 곧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했어. 하지만 거울을 보니 그는 정말 우주에서 가장 못생긴 인간이었고 공짜로 여자를 얻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고 바로 겁에 질렸어. 집에 돌아와서는 사탕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 하지만 며칠 후 TV에서 메트로폴리민을 보고 그를 자신의 존 신하로 삼기로 결심했어. 발타가 메트로폴리민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여자들이 그의 침대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자 하지메는 성형수술을 하고 그의 새로운 우상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수술 후 하지메는 운동을 시작했어. 그는 메트로폴리민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미스터 아이돌이 그의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를 끝낼지도 몰랐다. 며칠 후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몇 분 후 거리를 걷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귀여운 소녀가 있었고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평생 동안 그는 소녀를 보고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는 망쳐버렸다. 바보같이 불쌍한 소녀가 목숨 걸고 도망치게 만들었다. 집에서 그 패배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모든 수술을 해도 진정한 탑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쓸모없는 나고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곧 TV에서 미라이와 메트로맨의 전투 장면을 보고 그의 영웅이 세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새로운 저스티스 키드로 선포하기로 결심했다. 발타가 메트로폴리탄이 최악의 신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하자 저스티스 키드는 그에게 꺼지라고 했다. 그 녀석을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것은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영웅처럼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성형수술을 예약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가 마치 걸어다니는 인형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니 진정하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지메는 메트로폴리탄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의 모든 고등학교를 뒤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 소녀가 수업 중에 미스터 아이돌에게 그의 이름 앞에 촛불을 켜는 마약 중독자 신봉자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메트로맨은 붉은 화살로 그녀를 쏘았지만 그녀에게 이미 주인이 있음을 깨닫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흰 화살로 그녀를 죽였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빈 방으로 걸어들어와 미스터 아이돌을 대신하고 하지메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가장 큰 광팬이라고 칭했지만 직접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메트로폴리탄은 그에게 노나토의 가족을 납치하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 그는 노나토의 아내에게 사랑의 화살을 꽂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못생긴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나토는 아이돌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의 행방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모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키는 혼자 남겨져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레벨은 방으로 돌아와 책들로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노나토는 가족을 부르며 소리쳤고 거울집 위에 서 있는 하지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를 두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하지메는 자신의 계획이 실제로 성공한 것에 놀랐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나토의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자 그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애정 없이 자란 하지메는 사랑이 지어낸 말이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무라이가 그의 위에 나타나 흰 화살을 겨누었지만 그는 그를 아무도 없앨 수 없는 무기력한 겁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노나토의 아내를 향해 붉은 화살을 쏘려 했지만 무라이가 그에게 발사했고 그는 간신히 피했다. 상자 안에서 노나토는 유리를 깨뜨리려고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단지 표면에 흠집만 냈다. 밖에서 하지메는 자신의 천사와 함께 무라이 앞에 나타나 그가 신의 후보이기도 함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탄도 나타나 그를 조준했다. 메트로맨을 보자 하지메는 흥분하여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미스터 아이돌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나토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다. 그러나 무라이는 그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상자 쪽으로 움직였다. 노나토를 만나자 그는 메트로폴리탄이 그들을 조준할 수 없도록 유리창을 따라 날아다니는 것을 제안하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유리창을 따라 날아다니기로 했다. 밖에서 메트로맨은 하지메에게 그들이 지칠 때까지 둘 다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지메는 무라이가 왜 상자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날아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노나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지 의아해했다. 메트로맨이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패닉에 빠졌다. 상자 안에서 무라이는 노나토에게 탈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밖에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 거의 없었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을 그냥 따랐다. 그날 저녁 내내 하지메는 유리 밖에서 사무라이 잭의 주인공처럼 칼을 가지고 놀았다. 몇 분 후 무라이는 노나토에게 상자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단지 하지메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상자를 열게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밝은 빛과 함께 폭발하며 탈출한 척했다. 바보는 그들이 사라졌다고 실제로 믿었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고 제안했지만 메트로맨은 그의 머리를 뜯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밤이 되자 하지메의 호기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상자가 조용했기 때문에 엿볼 생각을 했지만 미스터 아이돌은 그에게 눈 없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싶냐고 물었다. 아침이 되자 하지메는 그들의 천사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지만 메트로맨은 그들이 단지 각본에 따라 연기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탑에서 나세와 페럿은 하지메가 그들의 속임수를 믿고 노나토와 그의 가족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하지메는 유리창을 통해 음식을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메트로폴리탄은 그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교회에서는 레벨의 머리가 공부 때문에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두꺼운 책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자 책이 굴러떨어졌고 그는 서둘러 그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자 그는 쓸모없고 우울해 보이는 사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슈퍼히어로 같다고 모두에게 그저 짐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덕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싶어하며 공원에 산책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레벨은 메트로폴리탄이 그녀가 신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위험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거품으로 변했고 그의 주위를 금빛 빛이 감싸자 하늘에서 신이 나타나 그의 눈물이 천국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1급 천사로 승진하여 감정의 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머리 주위에 새로운 마법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사키에게 던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큰 날개를 펼치며 자신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탑에 나타났고 천사들은 레벨의 승진을 축하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토가 사키에게 상자 속 친구들을 구출하라고 격려한 후 그녀는 하지메를 노리고 즉시 붉은 화살을 쏘았고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날아가자 그는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상자 안에선 나나토와 미라이가 밤낮으로 날아다니느라 기진맥진하여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나나토는 포기하려 했지만 아내가 가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말을 떠올리고 다시 결심했다. 밖에서는 하지메가 미친 오르기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메트로폴리탄이 그에게 왜 그렇게 징그럽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묻자 그는 바지를 적셨으니 몸을 닦아야 한다며 날아갔다. 하지만 그는 사키 앞에 나타나 날개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뼈 주머니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풀어주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그는 다른 모든 순정 남들처럼 즉시 날아가 검을 유리창에 꽂았다. 그는 메트로맨에게 가족을 구출하러 왔다고 말하고 검으로 유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미라이와 나나토가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메트로폴리탄이 그들을 유리 쪽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벨은 그들이 그들을 구출하려 한다고 밝히며 사키가 자신의 날개를 얻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메가 계속 유리를 내리치자 메트로폴리탄은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는 사랑에 빠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왜 10대들이 사랑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아무도 그에게 진정한 애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꿈의 소녀와 함께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으로 유리를 꿰뚫었습니다. 즉시 메트로폴리탄은 미라이와 나나토가 풀려나기 전에 그를 막기 위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자 3명의 바보들이 그의 옆에서 지원을 위해 날았고 하지메가 유리를 깨려 할 때 그들은 공원에 추락했다. 메트로폴리탄은 사키가 압도적으로 수적으로 불리하자 그녀를 끝낼 위협을 했지만 하지메는 그의 인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편 상자 안에서 나나토는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밖에서 그들이 부수는 동안 그것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즉시 검이 하지메의 손으로 날아왔다. 그룹이 재결합한 후 나나토는 메트로맨과 최종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은 공정한 싸움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결전을 벌이기 전에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잠시 후 사키는 나나토의 아내를 교회로 데려왔지만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그 여자는 그들이 왜 싸우는지 궁금해했고 사키는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곧 사키는 공원으로 돌아와 나나토의 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했고 나나토는 사키가 날아가기 전에 그녀에게 마지막 포옹을 해주었다. 메트로폴리탄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있었기에 나나토나 하지메의 무기로는 자신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은 순식간에 그를 끝낼 수 있는 흰 화살을 가진 무라이였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를 제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처형을 선택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을 좁기 위해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제어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붉은 화살을 꽂을 준비를 하며 가까이 다가가자 나나토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화살을 꽂았다. 그렇게 메트로맨이 그들을 제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투 준비가 되자 메트로폴리탄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모두 패배할 때까지 물러서겠다고 선언했다. 즉시 루키가 첫 번째 도전자로 나서며 총을 뽑아들고 모두를 날려버리려 했다. 하지메는 도전을 받아들여 그에게 날아들었지만 사이코패스는 즉시 총격을 시작했고 공원은 총알과 폭발로 난장판이 되었으며 그는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하지메는 모든 총알을 피해 무사했기에 그 악당은 바주카포를 발사하여 그의 앞에 있던 탑을 파괴했다. 갑자기 그 추악한 놈이 뒤에서 그를 베려고 했지만 그는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날개는 무라이와 나나토에게 잡혔고 그들은 그를 땅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으며 하지메는 그를 베었다. 그가 땅에 떨어지자 그의 팔이 잘린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의 비참한 꼴을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는 즉시 날아갔다. 세이카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무라이는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격려했다. 곧 미쳐 날뛰는 광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후유코였고 그녀는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하며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특수 바이러스를 보여주었다. 간단한 시범으로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바이러스를 병에 풀었다. 불쌍한 생쥐가 죽어가자 그 사이코패스는 비명을 지르며 절정에 달했고 그들이 실험용지가 되지 않으면 이 악을 세상에 풀겠다고 위협했다. 무라이가 더 큰 위협이었기에 메트로폴리맨은 그가 먼저 주사를 맞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메트로폴리맨이 애초에 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 했으니까. 무라이가 위협적인 존재를 향해 다가가자 그녀는 나나토와 하지메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키는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질렀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 세상이 모두에게 더 안전해질까 생각했지만 메트로폴리맨은 비열한 놈이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유코가 주사기로 그를 찌르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날개를 펼쳤다. 그러자 그녀는 병에서 바이러스를 풀어 세상을 파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하얀 화살로 그것을 꿰뚫어 바이러스를 죽였습니다. 즉시 나나토는 그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끝내달라고 소리쳤지만 무라이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나나토는 그에게 후유코를 놓아주면 후유코는 회개하지 않고 바이러스로 세상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없애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후유코는 그를 놀리며 자신에게 바이러스로 가득 찬 창고가 있고 전 세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누군가를 끝내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나나토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의 병이 그의 몸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잡고 메트로폴리탄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겠다고 결심하며 후유코를 향해 겨누었다. 그 틈을 타 메트로폴리탄은 무라이를 제거하려고 붉고 흰 화살을 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메트로폴리탄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녀를 방패로 삼으려고 자신의 화살을 소녀에게 겨누었다. 메트로폴리탄이 화살을 발사하자 후유코는 날개를 펼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무라이에게 주사기를 던졌다. 사키가 갑자기 그의 앞으로 날아들어 그의 대신 죽으려 했지만 화살은 무라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녀를 비껴갔다. 주사기가 그녀에게 꽂히려는 순간 하지메는 검을 뽑아 그것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마지막 주사기를 놓치고 그의 팔을 대신 내밀었다. 그 순간 바이러스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그의 피부는 썩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유코는 이미 그의 칼에 찔려 기절했습니다. 하지메는 사키에게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더러웠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그녀를 만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에 행복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그의 날개는 낡은 자루처럼 녹아내리고 그의 자리에는 붉은 화살만 남았고 사키는 울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발탄은 사키에게 하지메의 마법 반지를 주고 그녀의 화살을 돌려주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무라이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후유코를 처치하지 못한 책임이 하지메의 죽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를 자신의 어리석은 야망 때문에 모두를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Paul of Sword.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이 영원히 떠나기를 바랐고 그 때문에 결코 누구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나나도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메트로맨이 화살을 쏘았지만 무라이가 간신히 구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메트로폴리탄을 만나 멸망하고 싶다며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무라이는 사키에게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나도는 메트로맨의 마지막 추종자가 그를 위해 죽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 소녀는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이 없자 메트로맨은 무라이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가 쓸모없다며 바퀴벌레조차 이기지 못한다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를 끝낼 생각이 없고 차라리 붉은 화살로 그를 꿰뚫어 자신의 청소부로 삼은 뒤 미라처럼 영원히 봉인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그를 끝내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무라이는 그의 역겹고 변태적인 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 메트로폴리탄은 규칙을 정하자고 제안했고 무라이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서로 한 번씩만 화살을 쏘고 한 명이 관통될 때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은 땅으로 떨어져 결전을 준비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동전을 던져 동전 앞면이 나온 사람이 먼저 공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전을 던지는 척하며 화살을 쏘았고 간발의 차로 막히자 워밍업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무라이가 화살을 쏘았지만 막혔고 자신만이 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충격에 빠졌다. 메트로폴리탄은 자신을 현존하는 최고의 인간이자 신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자칭했다. 몇 년 전 그는 리아라는 여동생을 매우 사랑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녀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려 했고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저녁 그녀는 만난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은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피오나처럼 그녀를 송신탑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한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땅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를 일으키자 잠시 괜찮아 보였지만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미쳐버린 남자는 그녀가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정신 이상이라 그녀를 눈앞에서 놓아줄 수 없었고 그녀가 죽는 것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의 매장 후 그는 그녀가 마치 물고기처럼 얼음 속에 보관되어 있는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트로피처럼 보존할 생각이었고 100년쯤 후에 그녀가 아이스맨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칼을 꺼냈지만 그의 뒤에 천사가 나타나 그가 신이 되어 그녀를 다시 깨울 수 있고 그녀를 천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동기가 되었고 무라이를 끝내는 것처럼 모든 신 후보들을 제거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살을 소환하여 무라이에게 쏘았지만 무라이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로폴리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무라이는 그가 새로운 공격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신이 되는 것에만 관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집착이었습니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했고 천사들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키가 그에게 왜 그렇게 끔찍하고 잔혹하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그녀에게 엿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무라이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다시 그것을 막았습니다. 사키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가 신이 된다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궁금해서 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질문을 비웃으며 무라이에게 다시 공격했지만 또 막혔다.
그는 자신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신이 된다면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없애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과 실업급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먹을 자격이 없고 굶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며 부자들은 더 부유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지메 같은 못생긴 루저는 자신의 세상에 필요 없고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부유한 남자들만 원했다. 그리고 가난한 예쁜 여자들은 웨이트리스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무라이는 서로 몇 인치 떨어진 채 자신의 빨간 화살은 아무도 죽일 수 없기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메트로맨이 순식간에 자신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면 약속의 규칙을 어기게 되므로 날아서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지켜보며 누가 먼저 공격할지 기다리는 동안 무라이는 이 메트로맨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메트로맨은 얼굴을 드러내기로 했다. 무라이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감이 생겼고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화면으로 전투를 계속 지켜보는 동안 어떤 남자가 메트로맨을 열렬히 응원하며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무라이는 메트로맨을 향해 돌진했지만 메트로맨이 화살을 쏘자 무라이는 그것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화살이 박히지 않고 멈춰서자 무라이는 이미 자신의 몸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새로운 화살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무라이는 그를 밀쳐내 화살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며 손을 잡고 날개로 자신을 감쌌다. 메트로맨은 자신의 최후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당황하여 칼을 뽑아 무라이를 찌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 그의 슈트가 그를 보호했고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트로맨은 그의 천사에게 마법 반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메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무라이를 찌르려고 하자 사키가 그의 다른 손을 잡았고 둘 다 그를 벽에 붙잡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그는 사키의 헬멧을 벗겨버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노력으로 무라이와 사키는 마법의 밧줄을 불러내 그 순간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숙적이 제압되자 노나토가 다가가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병으로 약하고 어지러운 채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무라이는 그를 말리려 했고 그를 없애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나토는 이미 결심을 했고 땅에 쓰러지면서 아내와 딸을 떠올리며 가짜 슈퍼맨을 끝장내는 것만이 자신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조준하는 동안 메트로맨은 자신의 최후가 다가옴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원하는 만큼 감옥에 있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노나토는 그를 끝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고 다시 가족을 떠올리며 메트로폴리탄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가까워지자 그는 날아가려 했지만 꼼짝없이 갇혀 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지 않다며 모든 재산을 자선에 기부하겠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그의 슈트를 관통했고 바로 그때 붉은 화살과 여러 개의 마법 반지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미라이가 그것들을 쫓아가려 하자 노나토가 기절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자는 메트로폴리탄의 영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부가 왜 그를 깨우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발탄은 그녀의 질문에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질 운명이 아니기에 아무리 큰 부도 장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노나토의 아내에게 그의 병이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렀기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담배를 꺼내 그의 입에 물렸다. 살아있을 때 그는 결코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담배는 떨어졌고 그 순간 바렛이 위에서 나타나 그의 영혼을 꺼내갔다. 노나토가 사키에게 자신의 날개를 주고 싶어 했기에 바렛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법 반지를 주고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즉시 노나토가 자신의 몸속에 넣어둔 미라이의 화살이 사라졌고 그 순간 그는 어떤 기적도 그의 친구를 깨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사키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메트로폴리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사키가 그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화살 때문에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항상 그를 사랑했고 그의 화살이 없어도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미라이는 그들의 싸움 전에 메트로폴리탄이 화살에 맞았고 그의 죽음 후에 화살과 마법진이 그를 조종하는 자에게 날아갔다고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메트로폴리탄의 마지막 추종자 유이토는 메트로폴리탄을 그의 멸망으로 유인하는 것을 도와준 발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고 그의 모든 힘을 가지게 되어 기뻤습니다. 동시에 미라이는 그들이 몇 명이나 더 많은 적을 물리쳐야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강력한 적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몇 분 후 사키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자 그는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춥지 않도록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식사를 하면서 가족을 잃은 이후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나세와 레벨은 다른 천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남은 신 후보들 중 누가 신이 될 만한지 고민하고 있었다. 진실의 천사 야이스리가 그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자 게임의 천사 페네마는 800일이 지나기 전에 적합한 후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회에서 미라이와 사키가 식사하는 동안 레벨이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신 후보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유이토였고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면을 벗자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자가 그의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지쳐서 그는 대체자를 찾도록 13명의 천사를 지구로 보냈다. 그는 자신의 천사 그림을 보여주며 오직 선택된 후보들만이 그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학교에서 아무도 아닌 존재였고 매우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붉은 화살과 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반 친구들에게 화살을 쏘아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장난감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메트로폴리탄이 세상의 모든 신 후보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위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화살을 쏘아 미라이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신 후보가 6명인 상황에서 그는 나머지 후보들을 만나기를 바랐고 미라이가 새로운 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 신으로 선출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미라이와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키가 다른 신 후보들의 지지로 미라이가 신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레벨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붉은 화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를 지지해야 했다. 도시에서 3명의 경찰이 옥상으로 몰래 올라가 유이토에게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날아가 버렸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 후 사키는 세상의 절반이 그들을 찾고 있으니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외딴 섬에서 살면서 아침으로 코코넛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아이를 낳고 심야 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미라이는 항상 아름다운 벚꽃나무 아래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했지만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 척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라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와 이야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라이가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자 그 남자는 자신의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미라이는 날개를 펼치고 그에게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이 평화유지 임무를 띠고 왔으며 비둘기처럼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미라이가 너무 귀중한 존재라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실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미라이가 빨간 화살을 들고 있는지 흰 화살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이가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그는 다른 요원이 같은 순간 사키를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즉시 미라이는 사키에게 달려갔고 그녀가 붉은 화살로 꿰뚫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화살을 볼 수 없었기에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완전히 반해버린 나머지 사키의 이름만 기억할 수 있었다. 자신의 발견에 매료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이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빨간 화살과 흰색 화살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을 호시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수배 중인 10대들이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살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미라이와 사키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무덤에 맹세하며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차 안에서 그는 남은 신 후보들이 도시 전체에서 사냥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은 현대판 터미네이터로 세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라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절대 잡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호시는 아내 유메키에게 본부로 소집되었지만 그녀는 세 사람과 함께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사키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건네주며 그들의 위치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라이는 사키에게 호시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아내가 화살에 찔리도록 고의로 방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키는 그가 편집증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왔을 때 미라이는 그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호시는 사키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날개 한 쌍을 주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스스로 천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사키는 그녀에게 마법 반지를 던져주었고 즉시 날개 한 쌍이 그녀에게서 솟아올랐으며 그녀는 천사들을 보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호시는 그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밝히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신후보로 선언하고 주의회에 출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미라이는 다른 신후보인 척하는 남자 앞에 나타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미라이는 그 남자가 가짜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단서를 찾던 중 사키는 유메키에게 또 다른 마법 반지를 주어 자신의 붉은 화살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이는 한 소년 앞에 나타나 화살을 겨누었다. 그의 이름은 미나미카와였다. 소년이 겁에 질리자 미라이는 다른 신후보들처럼 왜 날아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소년은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대답했다. 미라이는 그를 하급 후보로 여기고 화살을 쏘기로 했다. 인근 집에서는 어린 소년이 형에게 부모님을 붉은 화살로 쏘아 니르바나로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겁에 질려 부모님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다. 소년은 화살을 꺼내 들었지만 형에게 쏘려는 순간 미라이가 나타나 화살을 막았다. 곧 소년의 천사 아게로가 그의 뒤에 나타나 도왔다. 미나미카와만 천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미라이는 그의 끔찍한 얼굴 때문에 천사가 도망쳤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원래부터 천사가 없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며 천사가 1달러에 팔린다 해도 살 여력이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후보라는 거짓말을 했던 건 멸망당하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자신을 슈지라고 소개하며 우울하고 외로운 고아인 자신을 없애달라고 미라이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붉은 화살을 소환하며 슬프고 비참할 때 누구든 스스로를 없앨 수 있게 해주는 소원 화살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화살로 할아버지를 찔렀고 죽으라고 명령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반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비열한 인간과 도망치자 자신이 재판관이자 사형 집행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벗어나지 못하자 그는 아버지에게 강물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셀 때까지 명령했고 결국 아버지는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어머니마저 끝내기로 결심하고 비참한 년처럼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천박한 애인이 나타나 그녀 곁에서 죽기를 바라자 슈지는 자칭 죽음의 신이었기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영심 많은 패배자는 곧바로 말을 바꾸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슈지는 죽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죽음의 화살이라는 도움의 손길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도시의 죽음을 허락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무라이가 누군가가 부처를 만나도록 돕는 것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자 소녀는 충격을 받아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형을 끝내고 싶어 그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무라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과 비참의 순환이기에 슈지는 모든 사람에게 떠나거나 죽을 선택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삶은 살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슈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나미카와는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인간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 세상에 영원히 공허함을 남기게 된다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슈지는 형을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언제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레빌은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새로운 신이 즉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청했지만 소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라이는 전 세계가 신 후보를 찾고 있으며 그가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소녀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무라이는 그들을 서로에게 소개했지만 슈지는 유미카의 거대한 대포를 보고는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슬픔은 다시 커졌고 그는 모두에게 정말 땅에 안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이기적인 욕망에만 의존하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낭비로 보았습니다. 마치 진정한 애정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어머니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쓰레기로 모든 사람을 빌어먹을 쓰레기 수거처럼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시는 그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신이 될 사람을 알게 될 때까지 충분히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무라이와 사키가 도시에 나타났고 그들이 신 후보자들이 나비처럼 해롭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유이토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라이의 가장 큰 팬이라고 소개했지만 무라이가 복제인간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고자 그는 그에게 화살을 쏘려 했지만 무라이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후 무라이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주에서 무라이는 유이토에게 새로운 신을 선택하려 하고 그를 그룹에 가까이 두고 싶다고 말했고 소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멀리 떨어진 주택에서 다섯 번째 신 후보인 젊은 여성 유린 남은 천사들로부터 다음 신을 선택하기 위한 회의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비밀 요원들에게 감금되어 있던 그녀는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바닥에 쓰러진 척했다. 세 명의 경비원이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그들에게 화살을 쏘며 도망치도록 명령했다. 새로운 방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창문을 깨고 소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쳤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뒤쫓았지만 그녀를 제압하자 그녀로 변장한 한 남자임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유리는 유이토 미라이 사키를 만났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이토는 마법 반지를 주어 순식간에 날개를 돋게 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했다. 유이토는 비행 중 유리에게 자신의 흰 화살 능력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아파트로 가지 않고 바로 날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침에 호시는 새로운 신을 뽑자고 제안했다. 모두 미라이를 선택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슈즈는 자신의 천사에게 미라이가 신이 된다면 어떤 상징물을 받게 될지 물었다. 오게로는 신에게는 그들 모두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매일 크리스마스로 만들거나 공포 영화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빨간색과 흰색 화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 원하는 사람을 누구든 죽일 수 있었고 원한다면 그들의 세계를 이 세계로 바꿀 수도 있었다. 결국 지구와 인류는 변덕스럽다. 게다가 신이 된 자는 인간이 아니게 되므로 지구에 남을 수 없다. 이 말에 모두는 주저했다. 분명 그들의 지구에서 좋은 삶을 계속 누리고 싶어 했다. 다른 모두가 신이 되기를 꺼리자 슈즈는 그 자리를 맡기로 했다. 그는 세상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VIP석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것을 전 우주에서 가장 최악의 생각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 뿐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통해 우이토는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두 소녀 모두 슬픈 얼굴의 신사에게 투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우게로는 마지막 후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파괴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도시에 나타났고 곧 파괴의 천사 무늬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종 후보자와의 면담 전에 그들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순간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그들을 향해 날아와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고 도시의 다른 곳에 나타나자 헬리콥터들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라이는 그들이 신이 된다면 지구에 대한 의도를 선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슈지는 먼저 말하기로 결정하고 인간들이 낙엽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땅에 안기는 것을 기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유리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소망이 로봇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을 보고 여생을 요트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이토는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파괴하여 10대들이 더 이상 숙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키는 그저 모두가 빌어먹을 조커처럼 웃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미라이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세상을 그대로 두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건너편에서 마지막 한 남자가 TV로 그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용다였고 그는 미친 과학자였다. 그가 창가에 다가가자 천사를 불러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앞에 나타나 한참 만에 그들이 천사들에게 속고 있으며 신은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신이 인류의 운명을 빨아먹고 사는 또 다른 천사이며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천사들에게 그들을 속여 자신이 그들에게 지구를 지배할 힘을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학자는 그것이 단지 신의 존재를 믿게 하려는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세상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사키는 자신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인간이 믿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슈지가 윤다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자 나머지 그룹은 혼란스러워하며 누가 천사들에게 자신을 바칠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윤다는 그들에게 능력을 돌려주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슈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갑자기 유이토는 건물로 사라졌고 몇몇 남자들이 그들 각자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이 영화를 찍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따라 화살을 겨누었다. 무라이는 그에게 그룹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유이토는 총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총알이 무리에게 발사되자 그들은 흩어졌고 무라이는 유이토를 향해 날아갔지만 윤다는 유이토를 데리고 날아갔다. 곧 더 많은 총알이 그들에게 날아왔지만 그들은 사라져 도시를 떠났다. 동시에 윤다는 유이토를 화살로 꿰뚫었고 곧 그의 모든 마법 반지를 빼앗았다. 그날 후에 윤다는 무리에게 유이토가 죽었다고 말하고 숨을 곳을 찾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수수께끼 같은 집 안에 있을 때 윤다는 슈즈를 화살로 꿰뚫어 그를 조종하고 자신의 새로운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 아파트에서 유리는 자신이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진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것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고 무라이가 신이 되더라도 그것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며칠 후 호시와 유메키는 그들을 버려진 역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숨을 수 있었다. 무라이는 용다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유리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키는 모두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화살과 유메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라이는 호시를 위해 다른 화살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TV에서 대통령이 신이 정말로 병들었고 신 후보들만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신이 누가 될지 결정할 공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다음은 어글리스타인 씨였는데 그는 신 없는 지구를 보고 싶어하며 자신의 지구에 대한 비전이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모든 신 후보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이는 그들이 모두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고 레벨은 신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무라이는 사키와 유리에게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고 몇 년 후에는 자신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키는 그에게 신이 되는 것을 망설이는지 물었지만 무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옥상에 앉아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키는 무라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해돋이를 지켜보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크립 유 아웃 교수를 만나기 위해 텅 빈 경기장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 중 누구도 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며 그 누구도 살아남을 운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신이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동시에 모두 제거하려 했다. 그는 직접 실험험을 해본 결과 서로의 심장을 순식간에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위는 땅에 바싹 엎드리는 게 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해하며 인간만이 지구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차라리 인간의 정신을 로봇에 담고 인공아기를 만들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에게 소중한 몇 안 되는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용단은 무라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다른 사람들이 날아간 후 용단은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행복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그 자신조차 신이 된다고 해서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라이는 용다의 책들이 그의 정신을 망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자는 그를 끝내는 것이 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무라이는 즉시 흰 화살을 그에게 겨누었다. 교수가 그를 끝낼 수 없다고 말하자 무라이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사라졌다. 무라이는 미친 교수가 왜 인류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지 물었다. 그래서 윤다는 인류가 몇 년 안에 사라질 운명이며 자신은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 이 미친 천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무라이는 그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윤다는 사키와 그의 친구들이 붙잡혔고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라이에게 그의 결정을 재고해보라고 미래의 아이 엄마를 구할지 아니면 여전히 신이 될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무라이는 자신의 사랑을 선택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모두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다가 왜 무라이가 신이 되는 것보다 여자를 선택했는지 묻자 무라이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는 사랑이 최대의 암호화폐 사기극이며 격렬한 호르몬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가 쓸모없고 외롭고 역겨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한 용단은 그가 스스로 제거되지 않으면 사키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자 무라이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세가 그의 앞에 나타나 교수가 그를 속여 자수하게 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키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했기에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용단은 그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나세는 그를 잡아끌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의 생명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멈칫했고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한 거품이 그녀를 덮었고 그녀의 몸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시가 무라이를 붙잡자 그들은 함께 그 신비로운 거품 속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세는 무라이에게 그녀가 2등급으로 강등되었고 날개 또는 붉은 화살 중 하나로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무라이는 붉은 화살을 선택했고 즉시 그의 마법 반지가 그녀에게 돌아왔고 기묘한 거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윤다는 호시에게 무라이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호시는 그가 비행 능력을 잃었으므로 그를 없애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키, 유리, 유메키는 묶여 있었습니다. 사키는 자신이 살아남고 무라이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마치 그가 그녀를 위해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그의 빨래를 해주고 아침을 만들어주고 그와 함께 밤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 말에 슈즈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저승으로 가려는 사람들만 소멸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세는 무라이에게 사키 없이 도망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사키가 자신의 배터리이며 그녀 없이는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무라이는 사키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었다. 땅으로 돌아온 후 윤다는 무라이를 향해 또 다른 화살을 쏘았지만 무라이를 꿰뚫기 직전에 사키가 그를 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이 모였고 슈즈는 윤다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다는 그를 약골이라고 생각했지만 윤다가 흰 화살을 돌려달라고 하자 유리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다행히 나세가 그를 죽음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무라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무라이에게 용다를 진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용다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또 다른 거품이 그녀를 뒤덮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밝은 빛이 폭발하자 그녀는 특별 계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으로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유리는 용다에게 슈지가 그들을 해방시킨 후 자신이 흰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서 모두가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용다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옳은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도록 이끌었지만 신이 실존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시작하자 무라이는 그에게 어떤 신을 믿을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고통과 비참함만 느낄 수 있었기에 땅에 안기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살아있다는 것에 행복했고 매일 아침 사키를 침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용다는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몇 년을 보냈기에 자신의 인생이 낭비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한 그는 땅에 엎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다. 슈즈는 그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신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사키는 슈즈의 몸에 윤다의 화살이 박혀있으니 그가 신이 될 수 있는지 천사들에게 물었다. 오게로는 슈즈가 스스로 신이 되려 했기에 화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어떤 인간과도 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슬이도 슈즈가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는 나머지 천사들이 지상에서 사라져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슈즈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그를 새로운 신으로 삼는데 동의하자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천사들이 그에게로 날아들었고 그의 주위에서 빛이 폭발하며 천사의 날개가 그를 감싸자 도시 전체를 뒤덮는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다. 슈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신 후보자들의 기억을 지웠다고 발표했지만 신이 되기 전에 그들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유리는 그 기억은 잊고 싶다고 차라리 크리피 교수님을 새 스폰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윤다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지만 자신의 기억은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라이도 자신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했고 사키도 자신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갑자기 슈지가 하늘로 승천하여 고차원 존재가 되더니 빛 속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크리피 교수는 허니문을 왔는데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무라이와 사키는 서로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몇 년 후 사키는 친구들에게 곧 무라이와 결혼해서 함께 꽃집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의 꿈이었고 두 사람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무라이는 사키의 가족을 방문하여 허락을 구했고 가족들은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바랐고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사키는 무라이에게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지 물었고 무라이는 영원히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그녀의 미소를 사랑하며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름다운 천사의 빛이 가득한 교회에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한편 천국에서 슈즈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곧 슬픈 사람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인간들이 고통받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그는 신이 없는 세상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우그로에게 모든 천사들을 소집하라고 말한 후 그는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슈지는 지상의 인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신이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했다. 아우그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신이 거대한 화살에 몸을 꿰뚫린 것을 보았다. 천상의 모든 것이 진공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상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옷만이 남았다. 무라이는 사키에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 후에도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았다.